오늘 첫 번째 강의로는 혈액암 환자분들 치료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의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해드려야 될지 조금 고민스러웠는데, 내용이 어려우면은 그냥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본인이 치료하고 계신 내용도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보면은 익숙하거나 알아들으실 수 있는 내용도 있고,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는 내용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혈액암 환자의 치료를 좀 공통적인 걸 말씀드리고자 노력을 준비를 했고요. 우선은 25년도니까 올해죠. 우리나라 암 발생에 대한 예측하고 사망 환자들에 대한 예측 통계가 그림에 그려져 있는데요. 발생 상위 10등까지 남자, 여자 등수를 보면은 혈액암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점이고요. 근데 오른쪽에 사망 상위 10등 안에 보면은 림프종하고 백혈병이 남녀 공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해석을 좀 해보면 발생이 많지 않으니까 사회적이나 의료계에서 관심이 적을 수 있어요. 다른 암종에 비해서. 하지만 사망 상위 10등 안에 있다는 얘기는 치료가 어렵고 돌아가시는 환자분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치료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력이 필요한 질환이라고 이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점에서 이화의료원에서 혈액암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혈액암 센터를 개소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혈액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내용은 혈액암 환자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지지요법하고 이제 약간 전문적이고 복잡한 항암 치료에 대한 소개하고 부작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혈액은 흘러다니는 액상의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뭐 위나 대장 이런 것처럼 고형화된 구체적인 이미지가 없으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절반 정도의 세포, 혈액 세포하고 절반 정도의 액체 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고요. 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혈장이라고 부르는 액상 성분이 있고, 이제 대부분의 혈구를 차지하는 적혈구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백혈구나 혈소판 같은 세포들이 혈액을 구성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액상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온몸을 순환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때문에 다른 장기에 생기는 암종하고는 다르게 전신에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세포에 이제 병이 생기는 거죠. 어딘가 국한돼서 생기는 병하고는 이미 병의 발생하는 특징이 다르다고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이 혈액이 하는 역할을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산소도 공급하고 영양소도 공급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제 출혈이 생겼을 때 지혈을 하고 면역을 담당하고 노폐물을 처리할 수 있게 운반하고, 또 다섯 번째 보면 체온 조절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혈액암이라는 병을 들으면 왜 생겼는지를 이제 본인 생활을 되돌아보시는 분들이 이제 많잖아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뭘 잘못한 게 있는지. 근데 저희가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혈액암의 발생 기전은 이런 세포가 분열하는, 우리 몸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정상적인 세포 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전자의 변이가 축적되는 것이 이제 암세포 발생의 원인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이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유전자 변이를 획득하는 게 이제 누적되면 이제 암세포가 생긴 이후에 정상 혈액 조직을 이렇게 암세포가 대체하면서 여러 가지 정상 기능을 이제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혈액암의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게 되겠고요. 대표적인 혈액암 세 가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임파선이라는 우리 몸의 전신에 존재하는 조직에 생기는 림프종이 있고, 림프종은 혈액암 중에서 10만 명 중에 13.5명 정도로 빈도가 많은 제일 많은 병에 속하고요. 두 번째로 백혈병이 있고, 백혈병은 주로 혈액이 기원하는 골수에서 이제 미성숙 세포가 이제 증가해서 생기는 질환이고, 10만 명 중에 8.6명 정도, 한 2등 수준의 질환이 되겠고, 오른쪽 3번의 이제 다발구스종은 형질세포라는 혈액세포의 특별한 세포가 이제 병이 생기는 질환으로 10만 명 중에 4.4명 정도, 3등을 차지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암은 대표적으로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실제로 진단을 받으시고 진단명을 들으면 이거보다는 상당히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진단이 되고, 여기 있는 1, 3등 외에 특이한 혈액질환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처음 듣는 진단명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혈액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금 환자분 상태가 어떤지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제일 흔히 사용하는 환자분 전신 상태를 평가하는 도구가 그림에 보여드리는 ECOG에서 개발한 전신 상태 평가 도구가 되겠고요. 아무런 증상이 없고 정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0점, 증상이 가볍게 있는 분들은 1점, 그리고 50%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뭐 힘겨운 일 같은 것들은 어려우면 2점. 이 정도의 환자분들은 저희가 이제 약물 치료나 여러 가지 이제 집중 치료하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고요. 3점을 보면은 일상생활이 어렵고 침상에 대부분 누워 계시는 분들, 4점까지 떨어지면은 침대에서 거의 못 내려오시는 분들, 뭐 이런 수준으로 일상생활의 능력이 떨어지면 약물 치료나 항암 치료 같은 것들도 고민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3, 4 점수, 이런 수준의 일상생활 제한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교정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교정을 통해서 0점이나 1점, 2점 이 정도 수준으로 회복이 되면 또 저희가 약물 치료를 항암 치료를 얘기하는 거죠. 항암 치료 같은 약물 치료를 이제 고민해 볼 수가 있겠고요. 혈액암 환자의 항암 치료와는 다르게 다른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 항암제를 투약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지지요법이라는 게 중요하고, 항암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지지요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지요법하고 관련된 제일 흔한 치료 도구가 이제 중심정맥관을 넣는 방법인데요. 지금 이제 환자분들도 와 계시지만 이제 본인이 이 중심정맥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중심정맥관이라는 의미는 이제 정맥을 이제 말초 주사를 활용해서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히크만 카테터라는 것들을 이제 혈액 환자분들한테 많이 시술을 하게 되고, 그 외에는 이제 키모포트라는 시술도 있고, 말초정맥 중심관이라는 도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약물이나 여러 가지 주사 약제, 수액 등을 효과적으로 투약하고 수혈 같은 것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지지요법으로는 이제 수혈을 이제 많이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 또 지혈 치료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약제들을 투약받는 경우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빨간색 혈액이 달린 것처럼 이제 적혈구를 수혈하는 환자분들 또는 이제 노란 색깔 혈소판을 수혈받는 환자분들 그리고 이제 드물게 적혈구 혈소판보다는 이제 드물지만 이제 응고인자 같은 것들을 수혈하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환자의 전신 상태를 유지해주는 지지요법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지요법으로는 이제 감염증에 대한 관리가 되겠는데요.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 같이 살고 있는 세균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수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혈액 환자들의 감염증은 어디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세균들, 특히 이제 장내에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장내 세균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원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감염증은 세균 감염에 대한 예방과 치료, 또 보통 진균 감염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 이제 무종 같은 것들은 흔히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폐렴을 일으킨다든지 뭔가 이제 장기에 곰팡이 감염이 되는 경우들은 이제 혈액암 환자분들한테서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균 감염에 대한 예방과 치료, 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혈액 환자들의 지지요법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가족 돌봄 모임을 하는 거하고 이제 관련된 이슈가 되겠는데요. 이 국립암센터에서 암 환자 상당수를 이제 스트레스 평가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신지 목록을 알아봤더니 재정적인 것 외에도 걱정, 두려움, 우울 같은 여러 가지 정신 건강학적인 요인들이 이제 윗순위를 포함하고 있고, 오늘 이제 영양팀에서 영양 관리에 대한 것들이 옆방에서 보셨지만 음식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가족에 대한 건강 문제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환자분들의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조사가 된 바가 있고,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지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팀이나 정신건강학과, 영양팀, 이런 혈액내과라는 진료팀을 제외한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의 참여가 꼭 필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항암 치료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시작할 건데요. 항암 치료의 원리는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정상과 차이점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흔히 알고 계시는 차이점이 뭐죠? 이제 비정상적으로 빨리 자라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1, 2번에 보면은 비정상적인 성장의 특징이 있고, 또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 능력을 피해서 자란다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서 면역 기능이 암세포를 제어할 수가 없는, 여기 이제 특징을 보시면 면역에 의한 파괴를 회피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암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이 여기 이제 칸칸이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이 있다고 연구를 통해서 밝혔지만, 아직까지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현재 가장 흔히 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제가 아직도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라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주로 주사약제로 투약받는 것들이 이제 많고요. 두 번째, 세포 독성 항암제하고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진, 보통 이제 표적 치료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말할 수 있는 표적 항암제들이 있을 수 있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면역하고 관련된 내용을 활성화시키는 면역 항암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볼 수 있는데, 완치가 제일 이제 근본적인 해결이겠죠. 그래서 완치라는 건 암세포를 영구적으로 이제 없애고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수준의 치료가 되겠고요. 이 암종이 써 있지만 이런 암종에 국한된 치료는
아니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암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는 우리가 암의 성장이나 진행을 약제로 조절함으로써 환자의 생존 기간을 연장해주고 여러 가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들을 이제 포함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이제 하는 치료는 암이 성장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통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항암 치료를 가지고 완화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항암제를 하는 게 꼭 완치나 생명 연장뿐만 아니고 증상 조절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환자분들에게 항암제를 적절히 권유드리게 되고요. 첫 번째 종류였던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알키라제, 항대사물질, 항종양, 항생물질이라는 여러 가지 종류의 약제들이 이제 주사 약제로 개발이 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약제들이고요. 이 그림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세포가 분열하려면 세포가 여러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특정 시점에 이 항암제들이 작용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키라제는 이렇게 이제 빨간색 화살표처럼 이제 이 세포 분열의 여러 가지 시점에 이제 공이 작용할 수 있는 반면에, 항대사물질이라는 거는 세포가 DNA를 합성하는 이 S라는 시기에 상당히 이제 특징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약제마다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표적항암제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는 ATP라는 거를 암세포가 활용하는데, 이 ATP라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이제 암을 성장시키고 여러 가지 악성 질환의 특징을 발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ATP를 활용해서 암이 이제 기능을 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약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의 표적이 다양하게 있고요. 여기 이제 영어로 이제 써 있는 표적들이 다 여러 가지 암종에 있어서 그 신호가 특징적으로 발달된 그런 표적들이거든요. 이런 ABL1, BTK, FLT3, JK2라는 여러 가지 키나제하고 관련된 표적들을 우리가 약으로 억제하게 되면 이 특정 암의 증폭된 신호를 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치료들이 되겠고, 상당한 약제들이 이제 경구 항암제가 되고요. 그래서 앞서 세포독성 항암제하고 다르게 이제 외래에서 약을 드시면서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환자분들의 치료 퇴약성도 상당히 높고 이제 편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면역치료제하고 표적치료제의 특징이 이제 다 같이 있는 약제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면역하면은 항체라는 단백질이 한 가지 대표적인 구성 물질인데, 이런 우리 몸의 정상적인 항체로 존재하지 않는 약제로 만들어진 그런 단클론성 항체라는 약제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항체는 특정한 항원을 인식하는 단백질을 얘기를 하는데요. CD20이라는 걸 인식하는 항체, CD52, 33, 30, 뭐 이런 번호가 틀릴 때마다 이제 암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서로 다른 거거든요. CD20이 주로 발현된 림프종이라든지 CD33이 주로 발현된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표적에 주로 노출되어 있는 항원들을 이 항체가 특징적으로 가서 공격하는 그런 약제가 되겠고요. 가장 최근에 이중항체라는 약제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중항체라는 약제는 두 가지 항원을 같이 인식할 수 있는 CD20과 CD3번 같은 두 가지 항원을 같이 인식함으로써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암세포를 항체 효과로서만 없애는 게 아니고 이제 T세포라는 다른 면역세포의 이제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치료제 중에 들으실 수 있는 게 이제 세포 치료제 카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들으실 수 있는 약제 중에 하나인데요. 오른쪽에 이제 세포 치료제라는 대표 주자 중에 하나는 카티를 설명한 그림이고요. 카티라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T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세포는 이제 면역세포에 상당히 이제 특화된 세포인데 우리가 이런 T세포를 이제 유전학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조작을 해서 이 세포 표면에 다음과 같은 이제 항체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표지자를 단 기술을 가지고 만든 약제가 되겠고요. 이제 세포 자체가 이제 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항체 약제나 뭐 화학 물질로 만들어진 약제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세포 치료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킴리아주라는 예스카타 이 두 가지 약제가 현재 이제 환자분들한테 사용이 되고 있고 일부 이제 림프종 환자분들은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이제 우리 암세포가 아까 면역을 회피한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기능을 억제시켜주는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것들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제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실제로 이제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포독성 항암제는 아까 이제 제일 큰 특징이 빨리 자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빨리 자라는 정상적인 세포도 영향을 주는 게 특징이고요. 분화가 빠른 정상세포들이 주로 골수에 있는 혈액세포,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근세포, 또는 이제 입안이나 장내 상피세포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러한 정상세포들이 이제 파괴가 되니까 암세포 파괴와 함께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점막염 또는 구역구토, 미각, 후각 변화, 그리고 이제 탈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피부의 증상들 또는 이제 설사, 변비, 장염 같은 위장관 증상들을 동반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이런 부작용들이 항상 일정하거나 이제 똑같이 나타난다기보다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다른 양상을 보이고요. 특히 그림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약제를 사용하고 바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이 골수 기능 억제 부작용은 열흘에서 14일 뭐 이런 특정 시간에 제일 취약해지는 시기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약을 지금 썼는데 이제 지금은 괜찮은데 한 일주일 있다가 너무 힘들어요. 뭐 열흘 됐는데 너무 힘들어 하는 것들은 상당히 이런 시간에 따른 부작용의 변화로 저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저절로 이제 회복하는 부작용들도 있는 반면에 이제 어떤 것들은 정도가 심하거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세포 독성 항암제 외에 이제 최근에 나온 약제도 부작용이 없지 않고 다양한 부작용들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가장 최신 치료인 세포 치료 카티라는 세포 치료제도 그림에 보여드리는 것 같은 부작용들이 잘 알려져 있고, 우리가 이 T세포라는 면역세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세포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열도 나고 우리가 몸살도 생기고 또 심하면은 뇌염처럼 의식도 변화가 생기고 뭐 발작도 하고 이런 증상들을 보일 수가 있고요. 또 이 정상하고 암세포를 이제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 CAR-T 세포 치료제도 이제 정상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 가지 내용을 한 번에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조금 광범위하고 아직 별로 이제 깊이 있게 잘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이제 맺은 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 보면
혈액암 치료는 상당한 이제 빈도는 적고 치료가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료 자원을 집중시켜서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요하고 이게 특히나 임상 연구를 통해서 치료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그런 진료와 함께 꼭 필요하겠고요. 혈액암 치료에 있어서는 항암 치료 외에 지지 치료가 꼭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 항암제를 맞는 것만이 치료가 아니고 항암제를 맞을 수 있게 여러 가지 지지해 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항암 치료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작용 없이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치료가 존재하진 않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 약제를 쓰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저희가 잘 알고 관리를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선전으로 이제 이대 혈액암병원에서 올해 7월 달에 대한혈액질환 지지치료학회라는 학술대회를 처음 열고 1회 첫 학술대회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것처럼 이제 일반 가족분들을 위한 공개 강좌도 하지만 이제 의료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의 축적이나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선전 하나 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